6월 8일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신임 금감원장의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이복현 전 부장검사가 임명됐죠. 검찰 편중 인사 논란이 더 달아올랐는데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공화국 우려를 대통령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과거엔 민변 출신들이 도배하지 않았냐며 법무 경험을 가지고 정관계에 진출하는 게 법치국가라고 반박했습니다. 어제 국회에 첫 등원한 이재명 의원이 저녁엔 친명계 의원들을 만나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조금 전엔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을 만났는데요. 당내 영향력을 넓히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입니다. 반면 친문계에선 이재명 의원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데 홍영표 의원은 당을 위해 희생하려고 선거에 나왔다는 건 거짓말이라며 이른바 개딸들의 공세에도 배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전후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경솔한 행보라는 지적도 잇따랐는데 특히 정진석 의원과는 수비 높은 설전을 벌였습니다. 두 사람은 선배 우려를 개소리 치부한다, 적반하장 등의 용어를 써가며 사실상 실시간 배틀을 벌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신체커 박마커, 류 실장 조멘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부회의 애청자 정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정의원들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신체커 준비되는 대로 나가면 되고요. 류 실장, 조금 전에 헤드라인에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최고참이죠. 국민의힘 내부에 이제 정진석 의원 간의 그 설전이 상당히 수위가 높네요.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우크라이나 행과 혁신위 구성에 대해서 정진석 의원이 연일 비판을 했는데요. 오늘은 두 사람 모두 난타전에 가까운 설전을 벌였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정치 선배의 우려를 개소리로 치부하는 만용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준석 대표는 내로남불이라면서 먼저 때려놓고 적반하장이라고 반격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귀국길에 올랐는데 아무튼 키보드 배틀이 상당히 뜨겁게 지금 가열이 된 상황이고요. 이준석 대표가 지방선거 공천 얘기까지 꺼냈죠.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에게 공천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할 거라면서 기억에 남는 가장 큰 이의 제기는 충남 공천에서 자격시험 점수에 미달한 사람을 비례대표로 넣어달라는 얘기였다라고 했습니다. 정진석 의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폭로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그런 발언인데, 자, 아무튼 국민의힘 내부에 지금 이제 수위 높은 그런 설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톡토론 정치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혜원의 뉴스픽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최근 대통령실과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이 대거 발탁됐죠.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좀 과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엔 민변이 도배하지 않았느냐, 능력에 따른 적임자를 골랐을 뿐이라고 오늘 발언을 했고요. 다만 대통령실은 차츰 더 균형이 이뤄질 거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다정의 시작을 알리는 코너 뉴스픽5 시작해보죠.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적임자, 그리고 원구성 헛바퀴, 말 아닌 행동으로 형 멈춰달라, 마지막 영원한 국민 MC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픽 적임자, 네, 인사 이야기입니다. 내가 달건이 생활을 17에 시작했다. 그 나이 때 달건이 시작한 놈들이 100명이다 치면은 지금 나만큼 사는 놈은 나 혼자뿐이야. 네, 제가 다정회 생활을 29에 시작했습니다. 그때 있던 양반장도 가고 최반장도 가고 지금 다정회에 남은 건 저 혼자뿐이죠. 자, 햇수로만 5년째 매일 정치 뉴스를 보고 있자니 이건 진짜 찐이다, 진리다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다입니다.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원칙. 국민들이 보시는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관점에서 각 분야 최고의 경륜과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모셔야 되는 거지, 자리를 나눠먹기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그런 식으로 국민 통합은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 기준으로 삼는 가장 중요한 대원칙, 바로 능력입니다. 네, 다른 변수도 많겠지만 무엇보다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발탁된 인사들,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 친정인 검찰 출신이 대거 포진했습니다. 이 검찰 전성시대라고나 할까요?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의 6명, 정부 장차관급의 7명이 검찰 출신입니다. 편중 인사 논란 커지고 있습니다. 그 검찰 인사가 반복되면서 대통령의 인적 풀 자체가 너무 좁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상 밖의 일격이었을까요? 이 검찰이 요직을 독점한다는 지적에 지난 정부에는 민변 출신이 도배를 했었다고 정면 응수했습니다. 자, 이어서 이 검사와 같은 정부 소속 법조인들을 기용하는 건 익숙한 사례라고 답했습니다. 뭐 선진국에서도 특히 미국 같은 나라 보면은 그런 그 거버먼트 어토니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새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부장검사를 임명했습니다. 금감원 설립 이후 검찰 출신 수장은 처음입니다. 이 국정원 댓글 사건과 국정농단 수사를 함께한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힙니다. 자, 문제는 전문성인데요. 앞서 말했죠. 윤 대통령의 인사 대원칙 능력입니다. 아무리 경제범죄 수사 전문이라고 해도 금융시장 전반을 다루는 금감원에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금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데는 법 집행을 다룬 사람들이 가서 역량을 발휘하기에 아주 적절한 자리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복현 신임 원장은 경제학과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금감원과의 협업 경험이 많은 사람이고 금융감독 규제나 시장조사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능한 인물이 꼭 검찰 출신에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능력도 있고 거기에 균형과 다양성까지 갖춘 인물이 정말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검사들만 사는 나라입니까?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들은 헛개비라는 말입니까? 새로운 국민의 나라는 새로운 검사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검찰 공화국. 네, 민주당이 최근 밀고 있는 정부 비판 프레임입니다. 이 석사 위의 박사, 박사 위의 검사, 검사 위의 여사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자, 심지어는 국민의힘 여당 내에서도 우려가 나오는데요. 인사가 너무 편중되면 치우칠 수밖에 없다. 선을 넘었다는 지적입니다. 너무 인사 편중이 되면 판단도 좀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출신들을 좀 중용할 필요가 있다는. 네, 비단 윤석열 정부에서만 나온 지적은 아닐 겁니다. 통상 힘께나 쓰는 자리엔요,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같이 한다 이런 명목으로 최측근들이 주로 임명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민주당 출신 정치인이나 민변, 시민단체 출신이 요직을 장악하지 않았느냐 이런 반박도 그러한 맥락일 겁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피고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이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검찰총장까지 호도 인사를 전진 배치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과거에 너희가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럴게. 이런 사고방식은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1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소위 내 식구들끼리 모여서 내린 편향된 정책 결정이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는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주요 국가 중에 한국은 그래도 부동산 가격을 가장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나라로 보이는데요. 국제 비교를 하거나 하는 관점에서 보면 안정되어 있는 거고요.
네, 다양한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국가의 정책,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는 게 중요합니다. 인사의 다양성이야말로 한쪽의 편향된 결정을 막는 안전핀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앞서 윤석열 대통령 여성 인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수용해서 인선 방향에 변화를 주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공직 후보자들을 좀 검토를 하는데 여성이 있었다. 그런데 평가가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서 약간 뒤졌는데 한 참모가 여성이어서 이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게 누적됐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변화의 조짐일까요? 이 검사 시절 출퇴근 카풀 후배로 알려진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가 공정위원장 후보군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이 검찰 편중 인사 비판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고위 공직의 그 인선과 검증의 기준은 결국 국민들이 보시는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픽 국회로 갑니다. 원구성 헛바퀴. 네,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면서 벌써 열흘째 일하지 않는 국회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 수석이 만나 협상에 나섰는데요. 이 제목 그대로 헛바퀴만 굴렸습니다. 지금 원구성이 좀 지체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협상 당사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인사청문회도 해야 되기 때문에 원구성 협상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되면 제일 좋겠지만 의견 차가 커서 네,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 배분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전임 원내대표 간 합의대로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 민주당은 여야 지도부가 바뀌었으니 새로 논의하자 이런 입장이죠. 또 민주당은 국회의장 먼저 뽑자, 국민의힘은 의장과 법사위원장 같이 뽑자 이런 입장입니다. 이 협상이 길어지자 국민의힘은 각 상임위의 여당목 간사부터 미리 뽑아뒀는데요. 이 상임위원장 정해지는 대로 곧장 회의를 열어서 민생 챙기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민주당 법사위 권한 축소를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법사위가 소위 과도한 올권을 행사해 와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누가 법사위를 맡느냐가 국회에 늘 공전이나 파행의 단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한마디로 어디서 장난이냐 뭐 이런 반응입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을 땐 이런 반구 없다가 이제와 법사위 기능을 줄이자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 법사위원장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아마 법사위원회를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니까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를 분리를 하고 사법위원회를 우리한테 주고 법제위원회를 민주당이 갖고 가겠다는 그런 속셈인 것 같은데 우리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야 둘 다 할 일은 언제 하겠다는 걸까요?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합참의장, 국세청장 후보자까지 이 청문회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만취 음주운전과 논문 이름 얹기 의혹 등이 불거진 상황이죠. 민주당으로서는 송곳 검증에 나설 기회지만 청문회가 열려야 말입니다. 자, 국회가 청문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도 할 말이 없어지는 상황이 될지 모릅니다. 청문회 뭐 이런 거요? 글쎄 뭐 상황을 봐가면서 또 국회와 협조해 가면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 네, 오늘 세 번째 픽 갈까요? 말 아닌 행동으로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습니다. 일주일 내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에 김정은 위원장이 핵 단추를 누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자, 여당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까지 당정대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과거와 같이 도발이 있고 나면은 회의만 하고 아무런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전 정부와는 다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 모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자, 한미일 3국의 외교차관도 서울에서 회동을 갖고 대북공조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반복되는 불법적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런 내용이 담겼고요. 자, 미국의 셔먼 부장관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10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국 연합훈련 실시 방안이 본격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픽입니다. 형 멈춰달라입니다. 뇌물과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가 형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건강 문제인데요. 당뇨 등의 지병으로 입퇴원을 반복해왔고 지난 1월엔 합병증으로 손발의 마비 증세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 집행정지 신청 요건은 갖췄고요. 검찰이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형 집행정지와 사면은 다릅니다. 전자는 징역 등의 형 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거고요. 사면은 죄를 사한다, 형 자체를 아예 없애는 겁니다. 지난해 말이었죠.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 특사 때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와 함께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사안이 다르다는 이유로 MB는 빠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가능성 궁금합니다. 글쎄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입니다. 영원한 국민 MC입니다.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MZ세대 10대든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이 문장 모르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단군! 누가 나갈까? 네, 이 전국 노래자랑 이 6자로 일요일을 알렸던 대한민국 방송계의 산증인 국민 MC 송혜가 향년 95세로 별세했습니다. 1988년부터 34년간 전국 노래자랑의 주인 역할을 했는데요. 얼마 전에는 세계 최고령 진행자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꿈 인내하시고 힘내십시오. 저는 어디 가나 그냥 주먹 쥐고 화이팅 하자 그럽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분들 화이팅 한번 하세요. 제가 화이팅 할 테니까 여기 스태프도 이런 거 다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코로나 물리치기 위해서 화이팅! 네, 지난달 건강 문제로 입원한 송 씨는 제작진 측에 이제는 마이크를 내려놓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70년에 가까운 방송 인생에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서울 강남구의 자택에서 당신의 긴 삶에도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국민들에게 늘 기쁨과 즐거움을 주었던 영원한 국민 MC, 그의 영면을 기원하겠습니다. 네, 수요일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죠.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자, 제가 한 20년 전에 전국 노래자랑 문화부 기자 때 취재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이제 송혜 씨 따라다니면서 이틀 정도 취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루 전에 그 해당 지역에 내려가서 목욕탕도 가고 식당도 가고 이러면서 또 해당 지역 주민들을 만나던 그런 기억이 또 생각이 나네요. 자, 아까 그 신원 체커가 이제 정치부의 5년 차라는 얘기를 하니까 정의원분들이 이제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었고 뭐 양원보 반장도 가고 최종혁 반장도 가고라는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인사가 만사다라는 얘기를 한 거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이제 조익신, 박준우 마커는 인사가 잘못됐다는 그런 취지는 아닌 거죠?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맥락이 약간 좀 이게 그렇게 붙어가지고 좀 오해를 살 만한 그런 내용이긴 했습니다. 인사 쇄신을 얘기한 게 아닐까요? 정치부 언어로 좀 표현하자면 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대통령실과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가 대거 발탁되면서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좀 과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이제 직접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봤지만 오늘 출근길에 본인이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을 한 거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검찰 출신이 정부 요직을 꿰차고 있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능력주의 인사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변 출신 변호사를 등용했던 것과 비교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자극적인 그런 반박이기도 한데 민변 출신으로 도배하지 않았느냐 이런 표현을 썼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어제 검사 출신 이제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그가 적임자라는 걸 강조를 했는데요. 금감원은 법적 기준을 가지고 일해야 하는 규제 기관이고 이 원장은 이 금감원과의 협업 겸이 많아서 이제 적임자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요, 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유력 후보로 꼽혔던 이 검찰 출신의 강수진 교수가 후보군에서 제외된 것으로 또 알려지기도 합니다. 강수진 교수가 윤 대통령 검찰 시절 후배죠. 성남지청에서 같이 근무를 했었고, 뭐 카풀을 하던 사이다 이렇게 가까운 사이로도 알려졌었는데요. 네, 대통령실은 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뭐 취소된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했지만 검찰 편중 인사라는 비판 여론이 커지자 완급 조절에 나서는 걸로 보입니다. 네, 대통령실도 그렇게 설명했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그 관련 질문을 받고 뭐 검찰 편중 인사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입장을 직접 밝혔고요. 전에도 과거 관행을 보면요, 공정위를 검찰 출신이 맡은 적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이 공정위원장도 그렇고 어제 이복현 전 부장검사를 임명한 금감원장도 그렇고요. 검찰 출신이 이끈 적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강 교수까지 공정위원장이 되면 정부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대통령실도 이 지적 모르지 않고 있고 또 여론을 듣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츰 더 인사 균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 소식 짧게 좀 짚어보면요, 건강 문제로 형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고령이고요. 당뇨 등 지병과 합병증을 앓고 있었죠. 지난 2일 검찰에 형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나이가 70세를 넘을 때 형 집행정지가 가능한데요. 검찰은 의료계 인사가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취임 전에는 사면을 주장한 적이 있잖아요. 오늘은 말을 상당히 아끼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네, 오늘 윤 대통령이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요. 네. 지금은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오늘 8월 광복절을 계기로 특별 사면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국민 여론이 또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신체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 원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검찰 편중 인사 지적에 과거에는 민변이 도배했다. 내홍을 겪고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당무위원회를 열고 우상호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의결했는데요. 비대위 구성에 급한 불은 껐지만 선거 패배의 원인을 놓고선 친명과 반명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가 관건인데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갈등 요소를 가장 잘 조정하고 해결할 적임자로 저를 선택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민주당의 색깔을 놓치지 않으면서 선거에 진 패인을 잘 분석해서 거듭나는 그런 모습을 만드는데 제 역할을 다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위기의 민주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사선의 우상호 의원이 추대됐습니다. 86그룹의 맏형이죠. 62년생, 올해 60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원내대표를 지내면서 원만한 리더십을 인정받았는데요. 친명 대 반명 다툼이 치열한 상황에서 개파간 중재를 잘 할 거다, 또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8월 전당대회까지 당을 공정하게 잘 관리할 거다 하는 기대가 나왔습니다. 비대위원으로 선임된 초선의 이용우, 재선의 박재호, 삼선의 한정혜 의원도 당내에서 두루 잘 어울리는 중립적이고 안정감 있는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일각에서는 소신파 김혜영 전 의원이나 당 외부 인사 같은 그런 사람을 모셔서 개혁을 시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요. 결론적으로는 관리형 비대위를 꾸리게 된 겁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 선임으로 의문의 일패를 당한 사람도 있었는데요. 바로 이분입니다. 586의 사명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이 땅에 정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할은 거의 완수했습니다.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586 용퇴론과는 정반대로 86그룹이 다시 당 전면에 선 셈인데요. 당내에서는 비대위에서 선임하게 될 여성 청년목 비대위원으로 박 전 비대위원장이 돌아올 가능성 없다, 이렇게 선을 그은 발언도 나왔습니다. 우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에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송영길 전 대표와 투톱 체제로 당을 이끌었는데요. 이 때문에 대선 패배 책임론에서 자유롭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박홍근 당대표 권한대행은 비대위원장으로서 우 의원이 비교적 중립적인 인사로서 당의 선거 패배를 수습하는 역할을
잘 할 거라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당 혁신은 차기 지도부에게 맡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도적이고 지속적인 당의 쇄신과 변화는 정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될 차기 지도부가 해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선택된 분들이 향후에 이것을 책임지고 가는 것이 향후의 당을 보다 책임 있게 바꿔나가는 그런 길임에는 분명하죠. 네, 전당대회 준비가 시작이 되면서 경선 룰싸움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친명계는요,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의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줄이고 대신에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늘려야 한다 이런 주장인데요. 지난 대선이 끝나고 지난 3개월 안에 입당한 권리당원들, 그러니까 즉 개혁의 딸, 개딸들에게도 투표권을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의원들의 투표 비율이 이제 45%예요. 이게 이제 표의 등가성이 일반 당원들하고 지금 한 1대 한 90 정도 가까이 지금 된다고 알고 있어요. 고루한 민주당의 이미지를 당원 중심의 민주당으로 바꿔서 좀 축제의 의미로 희망을 주는 그런 이제 전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면 당원들의 역할을 강화하다 보면 당이 국민들과 괴리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른바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극복하려면 오히려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비대위원으로 선임된 이용우 의원은 지난 석 달 동안 가입한 당원들에게 가입하자마자 투표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했습니다. 선거에서 중요한 거는 이른바 스윙 보터를 어떻게 하고 흡수할 수 있느냐. 잘못하면 일부 권리당원들에 의해서 당이 좌우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관련 논쟁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민주당 내 갈등, 결국 쟁점은 이 8월 전당대회에 이재명 의원이 출마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정회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측을 하시나요? 어제 이 의원의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국민들과 우리 당원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낮은 자세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당대회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네, 당원과 지지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또 해야 될 일이 많다라는 부분이요. 아무래도 출마 쪽에 방점을 찍은 듯하죠.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라는 발언도 출마를 안 하겠다 이렇게 선을 그은 발언은 아닙니다. 이 의원 어제는 10여 명의 친명계 의원들과 저녁을 함께 했다고 하는데요. 당의 의원들과 소통을 더 강화하겠다, 많이 도와달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을 만났는데요. 전현직 경기지사의 만남인 셈이죠. 막판 역전승을 이뤄낸 김 당선인, 책임론에 휩싸여 있는 이 의원의 짐을 좀 덜어준 셈입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아닙니다. 많이. 제가 참 제 선거만큼 가슴 저리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가 잘 돼서. 예. 의원님도, 의원님이랑 호칭이 좀 생경스럽네요.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예, 의원님도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고. 또, 전임 도지사시니까 오늘 좀 가르침 좀 받고 좋은 말씀 듣고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근데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저보다는 훨씬 더 잘하시고. 아닙니다. 오늘 좀. 네, 이 의원이 가까운 인사들을 중심으로 만남을 갖는 거요. 역시 전당대회 출마를 염두에 뒀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의원 주변에서는 출마와 불출마 가능성 모두 열어놨다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출마를 할 경우에는 당의 주도권을 쥐고 나아갈 수 있다. 장점이 분명하죠. 이재명 책임론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혁신보단 당권 경쟁에만 매몰돼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대선 연장전으로 치러졌던 지난 지방선거처럼 윤석열 대통령 대 야당 대표 이재명의 구도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윤석열, 이재명 대결 구도가 다시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상호 간의 혐오에 기대서 자기의 어떤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부각되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더 부각시키지 못하는 그런 국면으로 혹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공천권을 포함한 당내에서 주도권을 쥐면서도 한 걸음 뒤에 물러서 있을 수 있도록 이재명 의원의 대리인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게 하는 방안도 있기는 한데요. 예를 들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이해찬 전 대표,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 의원의 대리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 아직은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내가 안 나간다면 나의 대리인이랄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확실한 사람이 있다면은 굳이 내가 안 나가도 되는데 이제 이재명 의원의 그런 대리인으로 그 정도 위상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냐.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의원을 비판하는 반명계의 발언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의원을 직격했는데요. 당이 원해서 희생하려고 선거에 나왔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홍영표 의원입니다. 이번 대선이나 지방선거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게 그런 데서의 어떤 자기 책임을 어디까지 느끼느냐. 나는 아무 책임도 없고 말하자면 우리 당에서 원해서 내가 출마했다. 이건 거짓말이거든요. 네, 홍 의원은 최근 이재명 책임론을 가장 앞장서서 제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8월 전당대회에 직접 출마할 가능성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홍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는 이렇게 기다란 대자보가 붙었다고 하죠. 치매가 아닌지 걱정된다. 중증 애정결핍 증상이다. 이런 내용들이 담겼는데 이재명 의원의 지지자들, 이른바 개딸들이 붙였다고 합니다. 홍 의원은 이런 강성 지지자들의 행동 갈수록 폭력적이어서 걱정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상당히 조직적이고 배후가 있다고도 본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좌표를 찍고 있다는 건데 말려야 할 사람들이 말리지 않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을 좀 말리고 이런 것을 비판하고 해야 될 뭐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잘한다는 식으로 있다 보니까 뭐 더 갈수록 뭐 더 심해지는 거죠. 네, 민주당 내 강성 지지층 혹은 폭력적 팬덤에 대한 비판 늘 있었죠. 마음에 안 드는 의원들에게 하루에 수백, 수천 개씩 쏟아진다고 하는 문자 폭탄이 대표적입니다. 홍 의원은 불과 1년 전 이 문자 폭탄에 대해서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슨 뭐 강성 당원이다 뭐 이것은 저는 정말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오히려 분열시키는 저는 프레임이다. 우리 당원들의 의사 표현은 어떤 형태로든지 되고 활발하게 되는 거 그게 당이 살아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일까요? 1년 전과 지금 달라진 점, 과거 문자 폭탄은 이른바 친문 세력이 주도를 했다면 지금은 친명, 개혁의 딸과 양심의 아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겠죠. 민주당 내 원로들은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한결같이 조언하고 있는데요. 당장 당원들의 표심에 구애해야 하는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런 조언이 통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민주당의 반성과 혁신 가능할까요? 관련 소식은 앞으로도 다정회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김동연 만난 이재명, 전대 출마 기반 쌓기, 홍영표, 개딸 좌표 찍기, 배우 있다. 네, 민주당 당내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홍영표 의원의 발언 수위도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이 알려졌죠. 신채커. 네, 뭐 기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발언한 건 아니고요.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절을 찾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문 대통령 말을 들은 걸 페이스북에 전한 겁니다. 자, 문 전 대통령은 단결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남북 경제, 물가 등 어려운 때에 민주당이 잘하면 좋겠다. 국민들의 염려를 생각하고 단결해서 잘하길 바란다고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네.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친명도 없고 반명도 없다 이렇게 주장은 합니다만 일단 정치권에서는 친명과 반명 구도로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일단 보고 있잖아요. 전당대회에서 정정당당하게 싸워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원로로 꼽히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말인데요. 어차피 한 번 붙어야 한다면 전당대회에서 정정당당하게 싸우라고 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서로 흠집을 내서 쓸어내리려는 건 바보짓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반명계에서는 이 의원이 전대 출마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친명계에서는 출마를
출마를 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개파색이 짙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 전 국회의장은 2015년 전당대회에서 문재인, 박지원 당시 후보가 친문 대 비문으로 결판을 냈기 때문에 당시 정리가 됐던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문 전 국회의장은 이번 선거의 책임이 이재명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는데요. 이 선거 패인을 놓고 우리 모두가 잘못했다고 한 건 결국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어쩔 수 없이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후보이고 두 번째는 당 대표라고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있고 그것이야말로 기득권이 됐다는 것이라면서 김대중 노무현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도 조언했습니다. 네. 자, 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미국행 비행기를 탔잖아요. 미국에 도착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7일 미국 워싱턴에 도착을 했는데요.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분명한 건 당내 논리가 국민 논리와 가까우면 승리하는 것이고 멀어지면 패배하는 것이다 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 선임 소식을 듣고 한 말인데요. 반명계 혹은 친문계의 구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전 대표, 미국으로 떠나기 전부터 조기 등판 가능성이 거론됐었죠. 이 전 대표는 누가 조기 등판을 물어보기에 조기가 도마에 올라가느냐라고 반문했다면서 조기가 도마에 올라가는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지자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출국을 했는데요. 미국에 도착해서도 연희의 나라를 기다리며 라는 손팻말을 든 지지자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1년 기한으로 지금 미국에 갔는데 1년 기한을 다 채우겠다는 아마 그런 뜻으로 일단 읽혀지고요.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지지자들이 또 나왔군요. 저도 옛날에 이제 한국에서 누가 온다 그러면 저 공항에 그 기자들이 쓰는 용어잖아요. 그 뻗치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참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민주당에서 선거평가 토론회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탄희 의원 등 초재선 의원 10명 공동 주최로 열렸는데요. 오늘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해서 당원, 지지자, 또 일반 시민들의 패인 분석 토론회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자, 오늘 발제자로 나선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은 이 서울시장 등의 공천 과정에서 중앙당의 오락가락 행보가 지선 패인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영길 후보 이제 공천 컷오프 번복 그런 것 등이겠죠. 자, 그리고 대선 패배 후 비대위 구성의 절차적 정당성이 미비하고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통제 불능이었다고도 했습니다. 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막판 논란 발언 등을 꼽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다른 패널로 나온 김준일 뉴스톱 대표는 후보 경쟁력에 문제가 있었고 이 독주 프레임에 갇혀 있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최병천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부소장은 민주당을 떠도는 두 개의 유령을 극복해야 승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에 대한 졌지만 잘 싸웠다. 유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잘했지만 졌다 유령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친명 대 반명 구도로 이 책임론을 두고 싸우는 가운데 양측 모두의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한 셈입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근황이 어떤지 상당히 궁금한데 아까 그 안민석 의원 얘기였죠? 비대위원 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취지의 그런 발언이 나올 정도로 이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선을 긋는 또 그런 발언도 지금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조금 다른 얘기인데 검수완박 법안 처리 당시에 탈당했던 무소속 민영배 의원이 복당 신청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박홍근 당대표 권한대행이 기자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민 의원의 복당 신청이 있었다는 걸 간접적으로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민 의원의 복당 문제는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 발언과 함께 비대위에서 논의를 할 거라고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민영배 의원의 복당과 관련해서는 공식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저도 간접적으로 복당 신청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요. 본인이 이제 검찰개혁 추진의 과정에서 소신을 가지고 결단한 문제인데 탈당 이후에 이제 제기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이제 고려해서 향후 비대위가 한번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민 의원은 지난 6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요. 당에서 복당하라는 요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는 복당을 직접 요청했다는 겁니다. 민 의원은 앞서 지난달 한동훈 장관 청문회에서는 복당 약속을 누가 했느냐, 받느냐, 확인했느냐 이렇게 따져 물으면서 위장 탈당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민 의원을 향해서 꼼수 탈당이었음을 자인한 셈이다 이렇게 질타를 했는데요. 김영동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 의원이 복당 운운하고 나선 건 탈당이 국민을 기만한 것이었음을 드러냈다. 먼저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관계를 놓고 지금 다투고 있기 때문에 성희롱 발언 논란이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동연 만난 이재명 전대 출마 기반 쌓기, 홍영표 개딸 좌표 찍기 배후 있다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오늘 하루 눈길을 끄는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백다희의 해시태그입니다. 오늘의 소식들 먼저 해시태그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화물연대 체포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대규모 파업이 진행되고 있죠. 안전 운임제를 요구하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하이트 진로 이천 공장에서는 파업 중이던 노조원 15명이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이들은 오전 8시 반쯤 이천 공장으로 드나드는 화물 차량을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노조원들은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면서 70일 넘게 이천 공장 앞에서 시위를 진행 중인데요. 한편 전국 곳곳에서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 첫날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엄정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원래 착한 개들입니다. 7살 아이가 한 가정집에서 풀어놓고 기르던 풍산개 5마리에 물려서 크게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피해 아동은 4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고 당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피해 아동의 부모라고 밝힌 A씨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피해 사실을 전했습니다. 견주는 물론이고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개 또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호소했는데요. A씨에 따르면 견주는 원래 착한 개들이라면서 개를 그대로 키우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의 해시태그는 출렁다리 붕괴입니다. 네, 영상과 함께 이번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건 멕시코의 모렐레스주 쿠에르나바카에서 열린 출렁다리 재개통 기념식입니다. 이 참석자들이 밝은 얼굴로 이렇게 일제히 다리를 건너던 도중 다리가 이렇게 무너지는데요. 나무 바닥과 쇠사슬 난간이 분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고로 시장 부부를 포함해 참석자 20여 명이 추락해서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다행히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벼운 치료를 받고 나온 시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누군가가 부주의하게 점프를 했고 다리가 무게를 견디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백다희의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상당히 아찔한 사고네요. 자, 백반장 수고 많았고요.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로 가겠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승리한 국민의힘이 뜻밖의 내홍에 휩싸였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과 혁신위 구성에 대해서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죠. 공방을 주고받던 두 사람, 오늘은 선배 우려를 개소리 취급한다, 적당히 하라,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졌는데요.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진짜들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는 정말 이 보수의 존립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육모방망이를 들고 뒤통수를 뽀개버려야 돼. 동지라는 거에서 이제 적으로 간주해서 무참하게 응징해야 된다. 보수의 존립을 지키는 정의의 상징, 이 육모방망이가 정치권에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죠.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판 육모방망이를 꺼내 든 겁니다. 최근 본인과 날선 공방을 벌인 정진석 국회 부의장에게 뒤통수 조심하라,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니냐 해석이 나옵니다. 평소 이 대표의 지론대로 말입니다. 당대표 물고 늘어지는 건 제가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그 이상의 피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선과 지선을 승리를 이끈 이 대표, 그 자신감의 표현일까요? 내가 곧 보수 존립의 근본이다. 나에 대한 공격은 응징하겠다.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일부에선 정진석 부의장이 이 대표를 대표직에서 끌어내리려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내가 그 이준석 대표의 행보에 시비를 걸어서 뭐 이준석 대표를 무슨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등 뭐 이런 억측으로 연결돼서 저도 조금 당혹스러웠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이준석 대표도 당의 기여도가 많이 있는 사람이고 더 잘하라는 의미로 제가 노파심에서 정치 선배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 부의장은 노파심에서 한 이야기다 선을 그었는데요. 좌진석, 우성동, 윤핵관으로 통하는 정 부의장 입장에선 보수 존립의 근본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우선이겠죠. 그런데 이 대표의 최근 행태, 자기 자신을 위한 행보일 뿐 오히려 정부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방문을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북한이 뭐 연일 미사일을 뭐 쏘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조만간 핵실험을 또 감행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국제사회에서 그 안보리,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를 강화한다는 움직임을 벌써 보이고 있습니다. 만일에 안보리에서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할 때 우리는 러시아 협조가 좀 필요한 측면이 있거든요. 정 부의장뿐만 아니라 보수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쓴소리가 터져 나왔는데요. 배낭여행 간 줄 알았다. 철부지 같은 행동이다. 나를 세웠습니다. 여당 대표로서 무게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 도발에 맞선 윤석열 정부의 원칙,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천명했죠. 최근 북한이 미사일 8발을 쏘자 우리 정부도 8발로 맞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핵실험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라 전술핵 도입, 핵 개발, 맞대응 카드가 마땅치 않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대응,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뿐입니다. 핵심 키는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인데요.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대북 제재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죠. Понятно, что решить проблемы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одними лишь санкциями и давлением невозможно. 다만 북한의 핵실험에 있어서만큼은 단호했습니다. 5년 전 6차 핵실험 때도 유엔 안보리 제재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15 votes in favor. The draft resolution has been adopted unanimously as Resolution 2375 of 2017. 북한의 7차 핵실험을 앞둔 지금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이 러시아에 괜한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유엔에서 상임이사국이 러시아입니다. 자, 이런 7차 핵실험을 터졌을 때 빌미를 줬다. 러시아한테. 이제 인권적인 부분은 저는 뭐 동조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국가 외교적으로 지금 굉장히 첨예한 상황이다. 더욱이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 목적도 모호하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죠. 이 대표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전후 복구를 언급했는데요. 전후 복구나 재건 등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여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하고 또 지금 전쟁 중인데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냐 지적이 나왔죠.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문제를 왜 여당 대표가 논의하느냐 이런 물음표도 달렸습니다. 당 안팎에선 우크라이나 걱정보다 여당 대표로서 당의 내실을 다지는 게 더 중요하다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뭐 법률안 같은 것도 정비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정책 위주 중심으로.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갈래의 분야의 토론을 좀 심도 있게 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때 내세웠던 공약에 대한 약간 리뷰를 좀 하고 여기에 대한 실행 계획도 좀 세워야 되고요. 너무너무 할 일들이 많죠.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정책위를 꾸려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제 뭐 1정조위원장, 2정조위원장 그러면 이제 뭐 한쪽은 뭐 법사 쪽이 되고 한쪽은 이제 기재 쪽이 되고 외교 안보 쪽이 되면서 당정 협의를 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달도 하고 정부가 너무 앞서 나간 건 좀 깎기도 하고 어떤 건 좀 이제 밀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보여요.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맡았었죠. 안철수 의원도 지금 필요한 건 당면 문제들을 해결할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로 힘든 사회 경제적인 약자들을 대표를 할 수 있고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들을 만드는 그래서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 안을 수 있는 정당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대표가 내놓은 당내 구상은 방향성이 전혀 다릅니다. 혁신위를 띄웠죠. 핵심은 아직 2년이나 남은 차기 총선 공천 문제입니다. 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공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우려는 항상 있는 거고요. 네. 가능하면은 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결국은 그래야지 선거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이니까. 2024년에 이 총선에서 공천권을 이준석 내 이름으로 말하자면은 행사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선전포고고 강력한 권력 투쟁에 이 화살을 그 화살을 쏜 거나 마찬가지예요. 혁신위원들의 면면도 도마에 올랐는데요. 꼬리에 꼬리를 문 이해관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저한테 처음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재형 의원은 공관위원으로 꼭 좀 선임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관위원들은 제가 선임을 했거든요. 최재형 위원장이 직접 SOS를 쳐가지고 첫 번째로 1호 혁신위원으로 천하람 씨를 말하자면 영입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천하람 씨가 이 핵관 중에서도 아주 핵심이라는 거는 여의도 바닥에서 모르는 사람이었고 벌써 딱지 붙이기가 시작된 듯한데요. 혁신위가 만든 공천안 과연 힘이 실릴까 싶기도 합니다. 최재형 의원이 위원장인데 이분이 당에 무슨 세력이 되게 깊거나 정무적으로 이런 게 이제 탁월하거나 이런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위상이 별로 높지가 않아요. 제가 만약에 이 혁신위가 불만인 사람이라면은 저는 이제 무관심할 거예요. 그럼 열심히 하십시오. 이 대표의 때 아닌 우크라이나 방문과 갑작스런 혁신위 설치, 정치권에선 기승전 성상납 의혹 때문이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24일로 예정돼 있죠. 당 윤리위원회의 판단이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릴 걸로 보입니다. 오늘의 톡소는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느낌을 보면은 계속 자전거를 달린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전거는 멈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멈추면 넘어지죠. 네,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의원이 그야말로 실시간 배틀을 벌이다시피 했죠. 정진석 부의장이 의원이 이제 입장을 밝히면 라디오나 이제 또 SNS 통해서 입장을 밝히면은 이준석 대표가 또 바로 글을 올리는 그런 상황이 어제 오늘 반복되고 있는데 정진석 의원이 이준석 대표에게 노파심에서 몇 마디 한 거다. 정치 선배로서 이제 조언을 한 거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준석 대표는 어차피 기차는 갑니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였잖아요. 정진석 의원이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내놨죠. 네, 어제 제가 잠깐 다뤘었는데요. 어차피 기차는 갑니다라는 표현, 이제 정치권에서 많이 쓰이는 관용어이긴 한데 이게 앞에 더 붙여서 사용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 YS가 이제 하나회를 청산하면서 이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고 한 말에서 유래를 했는데요. 이 정진석 부의장은 정치 선배의 우려를 개소리로 치부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언행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고 날세웠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도 다시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당의 최다선이자 어른의 정치 선배를 자처하시면서 선제적으로 우리 당내 인사를 몇 분이나 저격하셨냐 이렇게 반문한 건데요. 자신을 포함해서 정미경 최고위원, 최재형 의원을 먼저 공격했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먼저 때린 다음에 흙탕물을 만들고 대표가 왜 반응하냐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하는 게 상습적인 패턴이라서 이제 익숙해지려고도 하지만 1년 내내 이게 반복이 되니까 어이가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때려놓고 적반하장이다라는 그런 발언을 이준석 대표가 했고요. 내로남불이다 이런 표현도 썼는데
혁신위 추천 문제를 놓고서도 이준석 혁신이 아니냐 이렇게 정진석 의원이 지적을 했잖아요.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적당히 하라 이런 발언을 했죠. 네, 정말 뭐 배틀이 뜨겁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이 혁신위원장에 임명된 최재형 의원과 따로 식사 한 번 한 적이 없다면서 혁신위에 흠집을 내자고 사람까지 흠집 내서야 되겠느냐, 적당히 하라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혁신위원은 최고위원들이 한 명씩 추천하기로 했다면서 이 자신은 최재형 위원장을 그리고 김용태 최고위원은 천하람 위원을 추천한 것이다 설명하기도 했고요. 이 최재형 위원장이 천하람 위원을 추천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정진석 부의장에게 역공을 취했는데요. 자신이 최재형 의원을 추천한 것 외에 공관위원 전원을 정 부의장이 선임했다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일 것이다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정진석 의원이 이제 당협 쇼핑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이것도 좀 상당히 좀 예민한 그런 표현이긴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정미경 최고위원에게 경기 분당을 당협위원장 자리를 줬다 이렇게 애둘러 비판을 한 거잖아요. 이에 대해서도 두 사람이 공방을 벌였죠.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지방선거 공천 문제를 꺼내들며 반격에 나섰는데요. 충청남도에서 공직 후보자 기초자격평가 점수에 미달인 사람을 비례대표로 넣어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자기 관할인 노원구청장도 찍어내리지 않고 경선한 당대표에게 공천 관련해서 얘기하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할 것이다 말하기도 했는데요. 충남 공주, 부여, 청양을 지역구로 둔 정진석 부의장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네, 정 부의장은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즉각 선을 그었는데요. 알지도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다면서 마치 제가 연관된 것처럼 그 자락을 깔고 언론들이 절 의심하게 만들었다. 치욕스럽고 실망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공개적 위협으로 당의 언론을 막는 것은 삼김 총재 시절에도 보기 어려웠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도 다시 재반박에 나섰는데요. 이 사람을 언급해서 저격하신 분이 저격당하셨다고 불편해하시면 그 또한 내로남불이라는 겁니다. 네. 당협 쇼핑 논란의 당사자죠. 조금 전에도 뭐 여러 번 이름이 등장했지만 정미경 최고위원도 입장을 내놨죠. 그렇습니다. 일단 정미경 최고위원은 지방선거 직전에 경기 분당 을의 당협위원장으로 내정이 됐습니다. 이걸 두고 정치권에서는 당협 쇼핑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온 건데요. 정 최고위원이 여러 지역구를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수원에서 했다가 서초에서 또 이제 이 공천을 받으려고 했다가 그런 정미경 최고위원을 왜 분당에다가 또 이 당협위원장을 시켜주냐. 이건 사천 아니냐. 이렇게 벌써 구체적으로 다 나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당협위원장을 맡는다는 거는 거의 절반의 공천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 정 최고위원이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본래 자신의 지역구였던 수원은 지역구가 늘어나면서 다른 지역구로 통합이 됐고 또 쪼개지는 바람에 사라졌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서초의 경우에는 당협위원장 신청을 했지만 면접에서 떨어졌다. 그래서 분당을에 다시 지원을 했고 당협위원장 자리를 받았다는 겁니다. 정 최고위원은 자신은 절차에 따라서 지원을 한 것일 뿐이다 강조를 했는데요. 다만 이 정치권에서는 정치인이 지역구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게 일반적인 일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고 지금 이제 귀국길에 올랐는데 SNS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배틀을 벌였지만 돌아와서 또 상당히 날선 발언을 쏟아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저희가 관련된 내용은 내일 추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직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3월 18일에 당시 이제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통이동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찍은 지금 나오는 저 사진입니다. 이런 화기애애한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정진석 부의장하고 또 이준석 대표의 모습이 보이는데 내일 상황 저희가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진 제목을 잡을까요? 예, 괜찮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겠어요? 예. 네, 사진 제목은 아 옛날이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막은 없네요. 자,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우민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서울시 의회의 권력 구도가 여대 야소로 재편됐죠. 그간 민주당 주도의 시의회에 맡겼던 오세훈 시장의 시정활동이 탄력을 받을 걸로 보이는데요. 반면 여야 동소로 구성된 경기도 의회에서는 협치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김동연 지사 당선인은 국민의힘에 먼저 손을 내밀기도 했죠. 박준우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자, 정치부 회의 짝꿍 정하기 게임으로 룰렛을 한번 돌려볼까 합니다. 저야 물론 복국장의 복심으로서 그 누구보다 이 복장과 짝이 되고 싶지만요. 그런데 이 룰렛이 생겨먹은 게
좀 이상합니다. 이 원판의 90%가 류 실장이고 10%만이 복장인데요. 이건 뭐 돌려봤자 이 90% 확률로 꽝이나 다름이 없다는 얘기죠. 이러면 게임 할 맛이 전혀 안 날 텐데요.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사정이 이와 비슷했습니다. 제10대 서울시의 구성을 살펴보면요. 민주당의 독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110석 가운데 102석을 쓸어간 건데요. 오 시장으로선 아무리 룰렛을 돌려봤자 민주당만 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원치 않는 짝꿍이 이렇게 계속 걸리다 보니까 다툴 수밖에 없었겠죠. 서울 시민 세금이 그렇게 만만하냐? 오세훈 시장 공약이면 뭐든지 마음먹은 대로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 거예요? 의원님, 오해가 깊으십니다. 오세훈 시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회, 서울시 정책과 예산, 그리고 조례 등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 없이는 시장이 멋대로 시정을 운영할 수 없는 구조인데요. 이러다 보니 오 시장은 지난 1년 동안 민주당이 대다수인 시의회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제가 110석 서울시 의회 중에 지난 1년 동안 국민의힘 6분 시의원하고 일을 했습니다. 90% 이상이 민주당 시의원들이었습니다.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짐작이 가세요? 네. 지난해 4월 취임 이후 오 시장이 추진했던 역점 사업이죠. 이 안심소득과 서울런, 복지 교육 사업인데요. 이런 사업들은 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히거나 아예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가입한 학생이 20%만 온라인 멘토링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KT가 많은 돈을 가져갑니까? 문제를 찍어주는 그런 것으로 제기하시기보다는 이 사업이 가질 수 있는 교육 목적이 결국 이게 멘토링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 시장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태클에 반쯤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었을 것 같은데요. 경의 뜻대로 하시오. 나중엔 갈등이 극으로 치달았죠. 이 시정 질문 도중 오 시장이 발언권을 얻지 못해 항의하다가 퇴장하는 일까지 벌어졌었는데요.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다음 기회에 하시죠. 무엇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고 마무리를 하고 내려가십니까? 무엇이 두려워서라니요. 시장님 들어가시죠. 저 이렇게 하면 이후에 시정 질문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저 퇴정하겠습니다.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하지만 이제 당분간은 이런 광경을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지난 선거에서 서울시의회 과반을 국민의힘이 가져가게 된 건데요. 이 선거운동 기간 오 시장의 절규에 가까운 하소연이 통했던 걸까요? 무조건 반대하는 데는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형편으로 1년 동안 하자니까 제가 속이 수검정이 됐어요. 제가 옛날에 얼굴이 좀 잘생겼었는데 폭삭 부들었잖아요. 아직 쓸만해요? 계속 쓸만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제11대 서울시의회 총 112석 가운데 76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했죠. 민주당은 36석에 그쳤는데요. 이 9대1 룰렛에서 3대7 룰렛으로 구도가 변한 셈입니다. 이 시의회 권력 구도가 재편되면서 오 시장도 시정 운영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오 시장은 이 수건 과제 중 하나인 TBS 개편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 역시 지난 임기 때는 시의회에 번번이 막혔었는데요. 그게 지금 벌써 시장에 벌써 폐렴지하게 얼른 건 아닐까요? 세간에서 TBS가 특히 지금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특정 방송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매우 공정하고 균형 잡힌 시각의 시사 프로그램이다 라고 보고 있지는 않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시장과 갈등을 빚어온 TBS 예산은 무려 123억 원이나 삭감되었습니다. 이에서 부인해 보아도 보복성 예산 삭감이고 언론 재갈 물리기로 보여집니다.
오 시장도 쉬이 물러서지 않았죠. 선거운동 기간에도 이 정치 편향성 등을 이유로 TBS를 교육방송으로 전환하겠다는 의향을 밝혀왔는데요. 어제는 한 방송에서 앞으로 TBS 개편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공식 예고했습니다. 교육방송뿐만 아니라 앞으로 점차 중요해지는 인생 이모작, 재교육, 또 교양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또 문화예술 뭐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방송 기능을 좀 다변화하자 이런 아이디어도 있고요. 아마 굉장히 복합적인 논의가 앞으로 이루어질 걸로 예측을 합니다. 다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TBS 노조 등 내부 반발이 거센데요. 오 시장이 편파 진행자로 지목을 했던 이 방송인 김어준 씨는 방송에서 공개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저만 퇴출시키면 되지 무슨 억지스럽게 교육방송입니까? 오세훈 시장 스타일이 그래요. 자신의 진짜 의도에 그럴듯한 포장지를 잘 씌우거든요. 과거의 오 시장보단 낫지만 현재의 오 시장보다는 불리한 환경에 처한 광역단체장도 있죠. 네,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인데요. 김 당선인은 이 5대5 룰렛을 손에 쥐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도의회 사상 최초로 의석수를 각각 78석씩 확보를 했는데요. 정확히 동률입니다. 이 도의회 역사상 거대 양당이 똑같이 의석수를 나눠 가진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김 당선인으로선 협치가 아닌 이상 답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김 당선인이 국민의힘에 띄운 곡 바로 이 노래입니다. 김 당선인 어제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직접 방문을 했는데요. 당선인이 상대당의 본거지를 직접 방문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죠. 이 국민의힘과 손을 잡고 협치를 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은 셈인데요. 김 당선인은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인 김성원 의원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민을 위한 길에 여와 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념과 진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경기도의 발전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함께 협조하고 협치하자는 말씀을 드렸고. 김 당선인은 이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 국민의힘 추천 인사를 포함하겠다는 뜻도 전했는데요. 무엇보다 협치를 위한 공약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약 중에서도 함께 낸 공통 공약은 말할 것도 없고 저희가 낸 게 아니지만 그 국민의힘이나 심지어는 정의당에서 낸 공약 중에서도 우리 도민들을 위한 거라면 저희가 같이 포함시켜서 추진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그 협치를 위한 그 공약 추진 특별위원회를 제가 인수위원회에서 구성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 당선인 남에게는 관대하고 자기 식구에게는 엄격한 타입인가 봅니다. 이 민주당에는 비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당선 이튿날부터 이런 쓴소리를 내놨었죠. 이 서창대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죠? 졌지만 잘 싸웠다. 경기도를 지켜냈다고 해서 이 젖잘싸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일침을 가한 건데요. 김동연 후보의 이 드라마틱한 승리가 당에는 졌지만 잘 싸웠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랍니다. 만약 그 생각을 한다면 정말 더 깊은 나락에 빠질 거예요. 김 당선인은 반성만으로는 모자라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환골탈태에 가까운 개혁을 감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우선 아주 그 냉혹한 또 진정 어린 그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성찰을 좀 하면서 개혁과 변화에 대해서 민주당이 먼저 기득권 내려놓고 바뀌겠다 하는 아주 환골탈태하는 마음으로 한다면은 다시 국민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 당선인 협치의 물꼬를 트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전략을 취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당선인 2명의 소식을 다뤄봤는데요. 이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2천만 명이 넘는 시민들의 삶을 이끌어갈 리더이기도 하죠. 부디 둘 모두 현명한 시정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시의 권력 재편으로 날개단 오세훈, 협치에 올인한 김동연. 네.
자, 박준호 마커가 주로 안 좋은 거를 예를 들 때 유 실장을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느꼈죠, 유 실장도. 네, 근데 저 룰렛파 누가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제 입장도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 거 그래요? 아닐까요? 네. 박준호 마커 발제 등장하는 것 자체가 싫죠. 네, 저는 좀 불쾌합니다. 불쾌해요. 네. 자, 좋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이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이례적으로 방문을 했고 오늘 전임 경기지사들을 또 만났는데 남경필 전 지사를 또 상당히 오랜만에 저도 모습을 봤는데 오늘 연이어 만났죠. 네, 그렇습니다. 김동연 지사 당선인은 오늘 낮 수원의 한 식당에서 남경필 전 경기지사와 만나서 협치를 주제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남 전 지사에게 도정 운영과 관련한 자문을 구했다고 하는데요. 김 당선인은 회동 뒤에 남 전 지사님이 협치와 연정에 대한 오랜 경험, 그 과정에 있었던 정책 연대와 인사 예산권의 연정 등을 많이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어제 제가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방문해서 협치를 얘기하고 또 인수위원으로 초청한 데 대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해 주셨다. 기초 지자체장들과의 소통 문제와 권한 배분, 그 과정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남 전 지사님이 굉장히 강조하셨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특히 도의회가 딱 반반인 상태에서 정무적인 판단과 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조언도 해주셨다고 덧붙였습니다. 남경필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기 중에 도와 도의회 간의 연정으로 관심을 모았잖아요. 그때 그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아마 그게 첫 실험이었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때가 저도 좀 기억이 나는데요. 연정은 협치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정치 형태죠. 남 전 지사는 민주당 출신 인사를 연정 부지사로 임명을 하고 민주당이 다수당인 도의회와 합의로 생활임금 같은 연정 사업을 추진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김 당선인은 남 전 지사가 하셨던 연정 모델은 경기도도 그렇고 중앙정치 차원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아까 이제 류정환 실장이 상황실에서도 소개를 했습니다만 김 당선인이 오후에는 이재명 의원을 만났잖아요. 그 자리에서도 이제 도정 협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죠. 네, 김 당선인이 이제 오후에 국회의원 회관을 직접 방문을 해서 이재명 의원을 만났는데요. 이 두 사람은 여당과의 도정 협치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제 그 국민의당 경기도당 방문해서 우리 경기도 도민을 위하는데 뭐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면서 같이 협치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저 인수위에도 몇 번 추천해달라 같이 가겠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 또 하나는 그 공약 중에서 그 공통 공약도 있을 수 있고 예, 또 뭐 제가 하지 않은 거라도 그쪽 후보나 또 심지어는 정의당 후보도 좋은 거 있으면 저희가 같이 받아서 하는 그 특별위원회를 인수위에 만들겠다 같이 하자 했더니 또 흔쾌히 또 이렇게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예, 잘하셨네요. 네. 어차피 뭐 도정이라고 하는 게 좋은 장점들은 잘 취해서 같이 하면 좋죠. 이렇게 여야 동수를 이룬 경기도 의회 의석 구조도 화두에 올랐는데요. 김 당선인은 동수가 낮다. 아주 정말 절묘하게 지역에는 민주당이 한 명 더 많았고 이 비례대표에서는 국민의힘이 한 명 더 많았다고 전하자 이 의원은 이 현실적인 행정피를 위해서라도 협치가 정말 필요할 것 같다라고 화답했습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본인의 이제 대구시장 도전을 비판하는 이들에게 불만을 드러냈죠. 그렇습니다. 이 홍 당선인이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요. 수도권 강북에서 주로 정치를 하다가 대구시장으로 하방한 나를 두고는 걸핏하면 시비를 거는 못된 심보를 보면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 김종필 전 총리가 모두 지역을 기반으로 정치를 한 점을 거론했는데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왜 수도권에서 출마하지 않느냐 이렇게 시비 거는 일을 본 일이 없다면서 억울함을 드러냈습니다. 홍 당선인은 자신을 향한 비난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는데요. 이 시비를 위한 시비, 트집을 위한 트집은 그만했으면 한다 하면서 이 선출직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분도 대통령이 되는 시대가 됐다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이 선출직 경험이 없이 대통령으로 직행한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한 말로 풀이됩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시의회 재편으로 날개단 오세훈, 협치에 올인한 김동연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